네, 여러분 이병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예. 오십시오. 지난주에는 의료 제도에 대해서 예.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소위 의료에 대한 터무니없는 낭설들이 굉장히 예, 많고, 그리고 우리가 마치 어마어마하게 좋은 의료 예.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처럼 예. 선전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터무니없는 비효율과 예. 뭐 OECD 평균에 비해서 몇 배 많이 자주 병원을 가야 되고, 예. 건강 수명도 연장되지 않고 있고, 예. 뭐 그런 그 소위 품질은 생각하지 않는 가격 통제에 대한 재정 자체는 지속 가능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 그 OECD 국가 중에서 의료비의 그 성장 속도가요, 가장 빠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코스트는 굉장히 많이 들고 이제 고령화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는 건강보험료 폭탄이 있어.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예. 이 자기 주머니에서 쓰는 돈은 그 OECD 평균 국가 중에서 그 가계 가처분 소득 중 비율로 가장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예. 예. 거기다가 뭐 고소득제라고 해서 1년에 2,800만 원 정도의 의료보험비를 내게 만드는 그거는 의료보험비가 아니죠. 그냥 누진 세금인 거예요. 세금이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엄청난 세금을 갖다 먹이는. 예. 오늘 어떤 얘기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또 여전히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예. 엉뚱한 논리를 펴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 특히 시장 경제를 잘 하려면 예. 이 시장의 자율과 재산권이 존중이 돼야 되는데 예. 이제 김영란법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어제 보면서 제가 되게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하나씩 좀 해주시죠. 예. 데이터 오용 사례부터 예.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뭐 일간지에 예. 그 컬럼입니다. 예. 연세대 정치학과 교수님이 쓰셨는데 예. 이 제목이 한국 보수는 왜 이리 무능하냐, 예. 무능한가 이렇게 하시면서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의 경제 성과를 비교한다고 예. 해서 보수 정권으로는 김영삼, 이명박 예. 정권, 진보 정부로는 김대중, 노무현. 예. 그래가지고 이제 경제 지표들을 비교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경제 성장률도 보수 정권 10년 평균은 5.15%고 예. 진보 정권은 6.01%고 예. 그래서 성장, 분배, 뭐 외환 보유 이런 모든 면에서 예. 진보 정부가 앞선다. 예. 그래서 보수 정부들은 무능하다 이렇게 이제 예. 결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보는 유능하고 보수는 유능하고 진보는 무능하다는 게 신화다 이런 주장을 펴셨어요. 이제 여기서 진보라고 해서 무조건 경제 성과가 더 좋고 보수라고 해서 나쁘다고 그러면 예. 세상에 진보하고 보수가 따로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쪽 정부만 계속 예. 통치를 하겠죠. 그러니까 논리 자체가 좀 이상한 단순 논리인데요. 제가 그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이게 왜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을 DJ하고 MB하고 YS하고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하고 예. 그 YS하고 MB를 묶어서 비교를 하나. 예. 그러면 지금 툭하면 야당이나 진보 세력이 새누리당이 그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독재서부터 내려왔고 전두환 노태우 예. 군사 독재부터 상속된 정부라고 공격을 하는데 예. 그럼 왜 보수 정부 전체 평균을 안 하고 그 뒤에만 잘라서 하냐? 만약에 전두환 노태우 정권 두 개하고 비교하면 비교 대상이 안 되죠. 예. 월등히 보시면 이제 저 빨간색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고 예. 파란색이 월드인데. 국가니까 뭐 격차가 워낙에 컸지 않습니까? 예. 이제 누가 집권하도록 뒤로 갈수록 점점 어렵죠. 지금 저희 그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예.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거는 보수 정권이 더 유능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글로벌 경제에서는 진보고 보수고 다 무능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경제 문제를 해결 못 하잖아요. 예. 그렇군. 예, 그래서 격차가 워낙에 큰데 이제 요렇게 비교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요. 거기에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기 이제 첫 번에 보면 두 네, 번의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급격히 성장이 저하된 게 IMF 이완위기 때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잖아요. 근데 IMF 때는 국제 성장률보다 워낙 미쳤지만 그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그 국제 성장률보다 높은 쪽에 우리나라가 되게 잘 방어하는 거지. 그런데 이 IMF 이 급격히 경제 성장을 떨어진 게 98년입니다. 근데 98년인데 DJ 정부가 98년 2월부터 임기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건 그런데 여기 비교하시는 분이 요 98년 데이터는 빼고 평균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두 달이 걸쳐 있다 이거죠. 이 두 달이 YS 쪽에 걸쳐 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서 이걸 빼버린 거죠. 이게 이거 집어넣어 가지고 DJ 정부의 경제 성장률을 평가하면 평균이 뭐 엄청 떨어지겠죠. 워낙 급속도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주 편의적으로 데이터를 썼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여기 숫자가 작아서 죄송한데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3%였습니다. 근데 OECD 평균이 0.1%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는 경제 성장률이 낮아졌지만 그러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 MB 대통령의 무능 때문에 왔냐 그런 논리하고 비슷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국제 성장률의 23배나 높게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있을 때는 OECD가 마이너스 3.8%, 우리는 0.3%였습니다. 이때 OECD 국가 중에 이 플러스 성장한 나라가 몇 개 없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3, 4위로 그러니까 뭐 이거 비교 대상이 안 될 거 선방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게 과연 그 5년, 10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시대 흐름이나 국제 환경 생각 안 하고 단순 비교가 가능한 통계냐? 절대 그렇지 않은 통계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뭐 단순 산수 계산 해가지고는 여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보수 정부는 무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이건 유명한 정운찬 칼럼이군요. 전 총리께서 요새 아주 캐치프레이즈와 브랜드가 상생 아닙니까? 동반성생이라는 거죠. 글을 또 이렇게 컬럼을 쓰시면서 우리나라의 실업이나 내수 침체, 양극화, 이중 노동시장 등의 불안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세습 자본주의에서에 있다. 그래서 이제 억만장자 중에서 자기가 스스로 자수성가한 사람하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람의 비중이 미국은 33%고 일본은 12%밖에 안 되는데 한국은 84%다. 뭐 이런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업가들이 새로운 창업을 혁신하는 사회가 돼야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는 제가 의문을 삼는 게 이게 지금 시점에 저 세습 비중을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냐, 단순 비교가 가능하냐. 특히 중국하고도 이제 이분들이 비교를 해요. 근데 중국은 경제 개발이 한 지가 안 됐으니까 다 자수성가겠죠. 저걸 우리나라에서 한 70년대 조사했으면 100% 다 자수성가죠. 그러니까 미국도 락펠러나 뭐 이런 아들이 저거 하고 했을 때 따지면 다 60, 70% 세습 저거였겠죠. 그러니까 일본도 이게 산업혁명 한 300년 됐으니까 초기에 가서 산업혁명 해가지고 한 60년 후에 됐으면 7, 80%다 이런 거죠. 이제 그런 비교도 하나고요. 또 하나는 결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저런 세습 자본주의 재벌을 다 없애버리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부러워하는 일본하고 미국은 빈부격차도 없고
청년 실업수업도 그 역은 지금 성립이 안 돼 있는 거죠. 저 그림만 하더라도. 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 그러니까 위에 세습자본이 별로 없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위에 같은 문제가 없어야 되죠. 없어야 되잖아요. 위에 근데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실업도 그렇고 내수 침체도 그렇고 양극화도 그렇고요. 빈부격차도 미국이 우리보다 예. 심하거든요. 예. 예, 청년 실업도 훨씬 심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아주 일본은 우리 뭐 더군다나 뭐 양극화도 지금 굉장히 심하죠. 예, 진위계수도 우리보다 훨씬 나쁘고, 예. 아니 다 나쁩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 진위계수, 예. 뭐 성장률 다 그렇고요. 그 재벌이 없다고 주장하는 대만, 예. 그러면 그런 문제가 없냐? 예. 우리보다 더 침체돼 대만은 사실은 있거든. 2만 달러지 못 넘어서 예, 밑으로 떨어져 버려요. 추락해 버려. 우리보다 더 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세습 자본주의가 문제고 경제 집중화가 문제고 창업을 활성화돼야 된다는 거에는 동의를 하지만 예. 그게 마치 이제 저런 우리 경제 문제의 모든 거의 원인인 것처럼 하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희생양을 삼는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계에 의한 비약이고 논리. 근데 왜 이렇게 부정확한 주장들을 펴시죠? 이분들은 다 그래도 배울 만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어느 경제학에서 저는 더 이제 이제 답답한 게 이렇게 혁신 기업가가 성공하는 사회를 만들자 그러면서 동반성장론을 주장하거든요. 예. 동상성방론이라는 게 뭐냐면 대기업의 의존형 중소기업을 만들으라는 거거든요. 대기업이 보조를 해주는, 대기업이 이익을 나눠주는 중소기업이거나 아니면 대기업이 못 들어오게 막아서 경쟁을 안 하는, 그게 무슨 혁신형 기업입니까? 예. 그런 기업이 있으면 의존적이고 남한테 보조를 받아서 생존하는 기업이 있는 한 혁신 기업이 발붙일 틈이 없는 거죠. 이미 먼저 그래서 그 앞에 하는 얘기하고 뒤에 하고도 이 병립할 수도 없는 데다가 어떻게 저렇게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데이터를 내세워서 하고 있는지 그런 면에서 제가 이 국민의 판단을 상당히 호도하고 있는 데이터 조작의 한 사례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무리 유명한 분들이 쓰는 글이라고 그래도 우리가 그 논리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예를 제가 2개를 들었습니다. 예. 아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것하고 정확하게 올바른 얘기를 하는 것하고는 꽤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옛날에 그 지금도 변영윤 교수라는 분도 사실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왔으면서도 계속 한국 경제학계 좌장 대접을 받아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얘기했던 대로 만일에 갔더라면 우리나라 경제는 정말 아주 가난한 농촌 경제였을 텐데 전혀 뭐 반성문 쓰지 않고 계세요. 예, 저는 이 동방성장론하고 경제민주화가 아주 그런 논리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민주화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초기에 창조경제가 뭐냐고 하는 것만큼 그거보다 훨씬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 경제학자들처럼 정책 기반자처럼 뭐 법인세를 얼마 올리자, 아니면 사회복지를 얼마나 늘리자, 분배 구조를 룰을 다시 해서 하자 그러면 정책 토론이 가능한데 경제 민주화하자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있으면 뭐 논쟁이 가능하고 뭐 판단이 될 텐데요. 그냥 경제 민주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의문을 삼으면 그거 주창하시는 우리 김종인 대표께서 톡하면 그 사람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라 그러니 가만 얘기를 제가 쭉 언론을 따라 보면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아는 분은 대한민국에 딱 한 분 계세요. 그분. 근데 그게 뭔지는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도대체 경제 민주화가 뭔지에 대해서. 그래서 본인도 헷갈리고 없는 개념이죠. 인류 지적사에서 없는 개념을 만들어내셨으니까 그게 없는 개념을 만들으셨으면 좀 구체적으로 만드셔야 되는데 한 번도 밝히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논리하고 동반성장론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게 중소기업 보호업종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그 혁신이 저해되고 옛날에 그랬습니까? 예. 근데 그걸 사실 이름을 바꿔서 중소기업 보호업종에 도움을 받는 업이라면 그야말로 독약을 먹고 있는 거죠. 예. 사실은. 그래서 그게 실패된 정책의 대표적인 걸로 알려져 있었던 예. 건데 이름을 바꿔서 부활을 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노무현 한국에서 때 폐지했던 건데. 예, 그거를 한국에서 경제 학자들을 중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 앞장서서 주장을 하고 계신데 예. 저는 경제학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그 이 정운찬 전 총리 칼럼에서도 세습 자본주의를 공격했어요. 근데 역시 이제 우리가 같은 논리로 아까 재산권 문제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예. 그 자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예. 제가 그 어제 되게 우울해졌는데요. 예. 이제 김영란법 시행령을 보면 예. 공무원들이 이제 뭐 선물을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예. 뭐 공무원들이 또 강의를 하면 강사를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도 예.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해당되는 게 있어요.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이 시간당 100만 원을 받아야 되고, 예. 뭐 이저 한 시간 초과하면 100만 원 받던 거는 이제 다시 50만 원만 더 받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2시간 하면 200만 원이 아니군요. 아니고 150만 원이 되죠. 상한액의 2분의 1로 제한하니까 한 시간 초과하면. 그래서 도대체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를 예. 왜 정부가 상한선을 정해야 되느냐. 예. 사립학교 교원이 갖고 있는 건 이제 자기 지적 자산이 아닙니까? 그 지적 자산의 재산권을 이제 정부가 제한하는 건데요. 저도 이제 교수고 저희 집사람은 확실하게 사립학교 교원입니다. 예. 그 시간당 그것도 어떤 사람은 1시간을 강의를 하기 위해서 10시간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 장소도 예, 있을 예. 거고 뭐 한 달치 연구를 통해서 결과를 해가지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거 안 따지고 강의 시간만 저희 따져서 앞으로는 이렇게 변칙이 나오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교통비 예. 및 왕복 수고료는 별도로 하고 네, 그럼 또 그 규제 만들겠죠, 뭐. 그러면 이제 규제가 또 나오게 되고 예, 근데 예. 이제 바보 같은 게임을 계속하는 예, 거죠. 그래서 지금도 공공부문에 가면 예. 그 단가가 정부가 정한 기준이 있어서요. 편법을 쓰거든요. 예. 자기네가 원하는 좋은 강사를 모셔야 되는데 예. 시간당 20만 원 이상 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1시간 강의한 걸 5시간 강의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시장이 아주 불편하게 우회를 할 게 뻔하죠. 그다음에 예. 이제 또 하나 이런 거 있습니다. 외국의 유명한 교수를 부를 때 예. 거기는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예. 기업에서 최고 경자들을 할 때 저는 뭐 저 상한선보다 몇 배 많은 돈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게 자본주의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같이. 하세요? 그참. 예? 예? 이제 제 수입이 많이 줄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기분이 더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러면, 지금도 그런 거 많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된다. 예. 이게 국민에 대한 역차별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그거 민간에서 알아서 할 일을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이 공무가 뭡니까? 도대체 예. 이 공무라고 하는 건 공무원이 하는 직무가 공무잖아요. 예. 언론이 하는 게 공무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근데 공무와 관련된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왜 저렇게 국민들의 자유로운 거래를 사전적으로 제약하려고 하는 짓을 하나. 예.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이제 또 하나 오늘 같은 이제 요새 뉴스입니다. 예. 이저 서울 지하철공사하고 메트로를 합병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예. 양 공사 다 적자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지금 1호선부터 뭐 3호선까지는 어디가 하고 4호선부터 8호선까지는 예. 메트로가 하고 예. 9호선은 민자 라인 예. 이랬습니다. 예. 통합을 하는 게 효율성이 있겠죠.
예, 그래서 잘한다고 했는데 한쪽 노조가 반대해서 없었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 반대했더니 박원순 시장이 지하철 노조가 바보짓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진 안 한다는 겁니다. 예. 그 이게 뭔 얘기입니까? 지하철 공사 두 개의 주인이 누구라는 얘기죠? 지하철공사의 주인은 시민이죠. 세금 내서 만든 거고 예.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 경영권을 행사할 사람이 시장님이시죠. 예. 근데 노조가 반대해서 경영권을 경영적인 의사결정을 안 한다? 이건 경영권 완전히 포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가 누구 거란 얘기냐면 노조 거란 얘기잖아요. 이것도 세상에 없는 짓이죠. 지금 이제 박원순 씨는 거기에다 이제 노동이사까지 예, 그 뭐 실험을 하시겠다고 한다는 예. 그래서 이미 제가 볼 때는 노동이사를 넣은 게 아니라 CEO를 준 거잖아요. 예. CEO가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 그것도 만성 적자 기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일반 사기업으로 따지면 본인이 재단 이사의 의장이신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영권을 포기하시고 노조의 결정에 따라서 하고 노조가 바보짓했다. 저거 바보짓한 사람은 시장 본인인데 이게 자본주의의 아주 그 기본 전제를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무시하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보수 정부라고 하는 이 지금 집권 여당도 몇 년 전에 이명박 정부에서 수서에다 KTX 역사 만들면서 호남선 경부선을 민자화하고 민영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 그랬더니 노조가 반대해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야당하고 반대하니까 절대 민영화 없다고 그냥 바로 꼬리에 내렸죠. 그리고 다시는 꺼내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민영화가 금기어가 돼버렸습니다. 대한민국에. 민영화는 금기어처럼 됐어요. 뭐 의료도 민영화다. 자단 민영화라는 말만 붙이면 뭐 해서는 안 될 일처럼. 그 철도공사나 뭐 KTX 같은 걸 보면 비슷하게 인프라를 깔아놓고 돈을 잘 버는 데가 인천공항공사거든요. 인천공항공사가 생기기 전에 한국공항공사로 한 개였었습니다. 근데 경쟁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공항공사도 요새 흑자로 전환하거든요.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이 국내 공항을 관장하고 인천공항만 따로 띄어서 공장 경쟁. 그러니까 계속 비교 대상이 되니까요. 한쪽이 잘못하면 저쪽 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민영화를 안 하더라도 두 개로 만들어서 경쟁시키면 공사를 그거마저도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인천공항공사가 우리 뭐 출국장 수수료를 많이 벌어서 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면세점 사업에서 임대료를 대거 올리는 건데 사실은 KTX 같은 것도 제대로 넣은 경호권 있으면 서울역에 큰 호텔을 올려가지고 거기서 뭐 명품도 팔고 거기 지금 들어있는 롯데마트가 있고요. 거의 요커들도 아주 그냥 북적북적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뭐 하여튼 그런 경영 효율성 이런 거를 경쟁할 수 있는 최고 경자를 둔 적도 없고 노조한테 납포가 돼가지고 제가 공기업 평가로 가봤더니 전산화 회계를 전산화한다고 ERP를 개발해 놓고요. 그 데이터 전산화해 놓으면 직원들 성과급제 도입할 거라고 노조가 반대해 가지고 1년 반이 넘도록 시스템 개발한 거를 운영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회사거든요. 그런 회사인데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기업이 아닌 소위 국민기업이라고 하는 것들마저도 이제 경영권을 다 노조한테 주고 경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보면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 자본의 미스터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남미의 이 학자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100년 동안 저 1인당 GDP로 보면 20개 부자 나라 중에서 탈락한 나라가 아르헨티나고요. 새로 들어간 나라가 일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등수 따라 먹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왜 남미나 아프리카 이런 데 왜 그렇게 잘 못 사냐? 왜 서구에서 잘 되는 자본주의가 이 다른 지역에서는 잘 안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소득 순으로 보면 뭐 우리도 아주 성공한 나라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그 자본주의라는 게 뭐냐면 못 사는 나라 사람들도 일은 다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 같으면 이제 월급을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사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 무허가촌에다가 집을 짓죠. 근데 그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가 만약에 타워팰리스를 2~30억 주고 잠자는 거로만 쓴다고 그러면 정말 비싸게 주무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자본주의에서는 이걸 담보로 이 자산이 있으면 재산이 있으면 은행에다가 담보를 잡아서 돈을 빌려가지고 뭔가를 하죠. 다시 가게를 차리면 돈이 더 벌리면 이 은행에 들어가서 더 큰 집을 사고 이게 결국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자산이 산업 자본화가 되고 자본에서 돈이 불리면 다시 더 큰 자산으로 계속 선순환을 하는 게 자본주의인데 이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 보면 이 재산권을 인정받지 않는 못하는 거에다가 노동력을 투입을 하는 게 많다는 거죠. 무허가 자산이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산을 가지고 돈을 빌려고 그러면 돈 다 안 빌려주고 돈 빌린 거 가지고 회사 차리려고 그랬다면 온갖 규제가 뭐 도장 20개 받아와라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이제 이 흐름을 막는 나라들이다. 딱딱 끊어놓고 있는 거죠. 끊어놓고 있는 거죠. 이게 이 흐름이 재산이 사업 자본이 안 되고 자본이 다시 자산으로 선순환이 안 되는 나라에서는 일만 죽어라고 하는데 경제 성장을 못 하더라. 이제 그래서 그 재산권을 존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거가 시장 경제가 잘 되려다 아주 기본적인 사회적 자본이다 이렇게 주장한 책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재산권을 얼마나 무시하고 사느냐. 제가 이제 아까 김영란법이 저희 같은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지적 자산밖에 없는 건데 그걸 얼마 이상 받지 말아라. 좋은 강이나 나쁜 강이나 똑같이 받아라. 그런 얘기죠.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대형마트 강제 휴무제. 이거 남이 자본 투여해가지고 열심히 장사하고 있는데 소급해가지고 한 달에 이틀은 장사하지 마라. 이거 어마어마한 재산권 침해거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노점상 이거 다 공공재산을 그냥 무단 점유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내 자산 가지고 내가 개발해서 가치 높이겠다 그러는데 재개발에 대해서 시가 꼭 틀어지고 못하게 하죠. 정부공사 불법 저지해놓고 뭐 도롱뇽 살려야 된다 그러고 어쩌고 하는 거 재산권도 없는데 어디 있습니까? 제주도에 뭐 군항건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파업 시에 공장 및 작업장 점거가 아주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노조들이요. 이거 사실 공장 밖에서 하더라도 그죠? 사업을 방해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내 재산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근로자가 작업장에 출입한다는 것은 근로계약을 준수할 때 들어가는 특혜거든요. 그것 때문에 맞게 안 되는 건데 파업이라고 하는 건 근로계약을 임시적으로 정지시킨 거기 때문에 출입학 권리가 사실은 상실된 거거든요. 그게 다른 나라의 그러니까 그 주주의 재산권을 마구 침해하는 행위죠. 그다음에 이미 말씀드렸던 공기업의 경영권을 포기하는 거라든지 뭐 점거는 재개발하는데 우리 용산역 개발했을 때 얼마나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보면 개발 이익을 나눠달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소유권을 침해하는 거죠. 요즘 우리 금융위원장께서도 요새 구조조정하면서 대주주들한테 무한 책임론을 들고 나오시거든요. 사재를 털어서 넣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노조도 그런 얘기 하고요. 근데 이거 자본주의에서 사실은 하면 안 되는 짓이거든요.
자기가 투자한 만큼의 손실을 감내해야지 예. 벌어갔던 돈까지 다시 기원해라. 아니 더군다나 이번에 네. 논란이 되었던 한진해운은 정부가 억지로 사실상 맡기다시피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 금융위원장이 저 말씀하시려면 대기업이 그런 거 하려면 사는하고 본인 월급부터 내놔야 돼요. 예, 왜냐하면 본인이 대주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산은이 대주주였고 대우조선해양은 그거 다 망하도록 지켜보기만 했잖아요. 예.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그걸 관리 감독하는 데가 금융위원 아닙니까? 예. 왜 민간기업 투자자들은 무한 책임을 지는데 공기업, 예. 공금융들은 안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당연한 것처럼 돼 있지만 이렇게 억지가 만연하면 결국 시장 경제의 기본이 되는 재산권에 대해서 확립이 되지 않는다. 그런 그러니까 재산권이라는 게 단순히 자기의 이름으로 무슨 재산이 등록되었다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남의 예, 재산권이 말하자면 금융 메커니즘을 통해서 얼마든지 산업자본으로 이렇게 환류되는 예, 그 메커니즘 그리고 또 그게 잘 돌 수 있는 시스템인데 예, 온갖 종류의 이런 장애물들이 부딪혀 있는 거군요. 예. 그래서 시장 경제에 우리가 근간 예.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근간인 재산권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경시하고 있고 예. 그게 점점 심해지는 현상을 최근 뉴스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사실 참 정운찬 교수님과 아까 그 칼럼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건데 그런 칼럼들이 거듭 되풀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회적으로 저명한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무비판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거죠. 예. 야, 뭐 경제학 서울대학교 경제학 교수이시고 총장 하셨고 총장까지 지내고 전직 총리까지 하신 분이 저런 얘기를 할 때는 당연히 맞겠거니 하고 이제 권위에 의한 예. 말하자면 검증이 되는 것처럼 예. 느끼게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드리면서 이 재산권의 하나의 그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깊이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Samsung Notebook 9 Metal